무선 기술은 무선 기술이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들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과정 열심히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강의 자료는 드릴 테니까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으실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용어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은 흔히 이제 집에서 무선에 접속하실 때 핸드폰이나 노트북에서 뜨는 그런 영문 이름 같은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SSID라고 해요. 무선 기술 용어로. 그래서 서비스 셋 아이덴티파이어라는 용어의 약자인데 총 32바이트 길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만드실 수도 있고 32바이트까지 짧게도 하실 수 있는데 너무 길면 아마 단말이나 노트북에서 잘려서 보실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OS 환경이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 SSID를 이제 뭐 공유기마다 하나만 설정해서 쓰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개를 분리해서 쓸 수 있어요. 뭐 기업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 손님들을 위해서 내부 네트워크로 접속해서 업계 별도의 게스트망을 손님용 망을 꾸며서 서비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직원용들은 서비스를 하는데 내부 직원용만 알고 있게끔 이렇게 목록이 안 뜨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숨긴 SSID, 히든 SSID라고 하는데 이런 설정들은 다 공유기나 무선 컨트롤러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안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 SSID 두 개 만들면 저 히든 SSID도 결국 노출되는 순간 다 내부 통신이 되는 거니까 그 게스트망과 뭐 내부 직원망의 SSID 별도로 네트워크도 분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배우실지 안 배우실지 모르지만 그 VLAN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상의 이제 VLAN을 나눠가지고 뭐 이제 별도로 이제 SSID 분리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SID에 보안 방식을 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용을 해야 되는데 크게 네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오픈 방식은 SSID 방사하는데 클릭만 모두 접속되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저희 그 기술자 엔지니어 입장에서 비추하는 이유는 암호화도 안 될 뿐더러 이게 이제 많은 공격 루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WEP라는 패스워드 방식의 보안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WEP 크래킹은 여러 가지 보안 공격 해킹 툴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암호화 방식도 써도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가장 권장드리는 보안 방식은 여기 그 WPA2 PSK 방식이 있고 WPA3 SAE 방식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패스워드를 넣는 방식인데 이거라도 좀 설정해 놓으셔야 패스워드를 공개 안 하시고 이제 자기의 무선 접속을 자기만 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기업에서는 어떤 사용자가 무선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무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통신하기 위해서 인증 서버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럼 인증 서버랑 연동하는 저 보안 방식은 WP2, WP3 엔터프라이즈 방식이라고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설정을 해서 그 SSID에 적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SSID를 클릭했을 때 일반적으로 패스워드로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ID 플러스 패스워드 방식으로 우선 접속하게끔 됐습니다. 이거는 좀 웃자고 넣은 건데 요즘은 SSID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뭐 한글로 이따 써라 이렇게 만드는 게 쓰다 있고, 근데 뭐 패스워드 걸어놨네요. 마음대로 못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를 사신다고 하시면 뭐 602호 좀 조용히 해라, 504호 너무 시끄러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이제 SSID를 통해서 욕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복잡하죠. 예. 그리고 이 DBM이랑 RSSI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DBM이라는 거는 전송 파워, 그리고 송신 출력이 있어서 DBM은 전송 파워, 그리고 수신 장비가 수신할 수 있는 단위도 DBM인데 여기서의 그 DBM은 그 전력 에너지 밀리와트수로 환산했을 때 23dB가 보통 최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0부터 23dB가 있다면 저 송신 출력이 23dB 되어 있다. 그러면 최대 출력인 거예요. 이 와이파이 수신 감도라는 장비가 이 단말들을 수신할 수 있는 최대 허용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단위도 dBm이지만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니까 절대 값이 1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1에 가까울 수 있을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5dB만 자기가 이제 단말들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그 AP가 그러니까 저 무선 장비가 뭐 노트북이나 무선을 수용해야 되는데 노트북 저 멀리 있어서 감지된 게 뭐 마이너스 87dBm이라고 하면은 그 무선 접속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와이파이 신호 강도가 RSSI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절대적인 1이 절대값이라고 한다면 1에 가까울수록 신호가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화면 볼게요. 요 그래프가 이제 RSSI라고 한다고 하면 각각의 이제 이런 SSID를 분석하고 가장 신호가 좋은 녀석은 뭘까요? 여기서 예 맞습니다. 이게 1에 가까워서 신호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와이파이 어널라이저는 앱을 다운받거나 그걸 보면은 딱 그거 표현을 시행했을 때 주변에 무선 채널 다 스캔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높게 떠있는 녀석이 가장 신호 좋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놀러 가셨거나 그럴 때 뭐 이제 그 뭐 놀러 가시는 그런 장소나 그런 쪽에 뭐 공공 와이파이라는 서비스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거기 주변 스캔해 보면 가장 좋은 신호가 좋은 녀석으로 붙으시면 무선 접속이 좀 더 원활하실 겁니다. 아까 이제 그 무선 주파수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용하는 무선 주파수 대역이 2.4GHz, 5GHz, 6GHz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2.4GHz 채널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1번부터 국내 환경을 보면 13번까지 그 채널을 각각의 대역을 쓸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채널 간 간섭이 일어나면 서비스 품질이 매우 나빠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여기 한 방이라고 하면 여기에 달린 무선 장비가 1번 채널을 쓰고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서 뭐 자기가 공유기가 들고 왔는데 2번 채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과 2번 채널에 간섭한 이 그림이 간섭폭이 크잖아요. 그럼 굉장히 무선 품질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선을 설계할 때는 채널 간 간섭을 막게끔 하기 위해서 뭐 1번 쓰면은 5번 쓰라도 약간 간섭 생기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무선 설계를 할 때 1번, 6번, 11번 채널을 가지고 채널을 분배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에 2.4기가 무선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1번 채널을 쓴다고 한다면 바로 옆 강의실에는 1번 채널을 피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선 품질이 나빠지지 않고 좋아집니다. 그러면 1번 대신에 옆 강의실은 6번 또는 11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채널 단 대역폭은 20MHz고 2.4GHz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13번까지 채널이 있다고 하지만 한 채널 대역폭 20MHz라서 쓸 수 있는 채널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총 3개밖에 없는 거죠. 1번, 6번, 11번. 그래서 비중첩 채널은 1번, 11번이다. 여기서 이 채널 본딩이 나오는데
채널 본딩이 뭐냐면 20MHz로 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좀 더 자기가 속도를 높이고 싶어. 그러면은 1번 채널과 6번 채널을 1번 채널과 5번 채널을 합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고속도로가 1차선이면 차선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2차선으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 채널 간 묶는 기술을 채널 본딩이라고 합니다. 2.4GHz, 5GHz 이렇게 모두 해당되는 기술입니다. 그럼 2.4GHz 채널에서는 지금 가능한 범위는 40MHz, 최대 40MHz 본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묶은 이 40MHz 본딩밖에 안 되고, 만약에 저 아래쪽 채널 대역으로 40MHz 채널 본딩을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중점 채널이 발생하니까 사실 조금 서비스 품질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2.4기가 무선회를 기업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통신사 AP들도 많다 보니까 사용하는 채널들이 중첩되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1번 쓰고 있어도 1번 쓰고 있고, 그 와이파이 어널라이저 아까 제가 보시면 여러 가지 그래픽이 하나의 채널에 계속 중첩돼서 이런 것처럼 되거든요. 6번 채널인데 되게 많잖아요, SSID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중첩이 나서 기업에서는 무선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5GHz랑 6GHz를 많이 쓰고, 거의 지금 요즘은 5GHz가 대세라서 5GHz 많이 쓰는데, 5GHz는 상대적으로 채널이 좀 2.4GHz는 많아요. 보면은 사용 가능한 채널이 대한민국 기준으로 32번부터 162번 채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8, 한 24개 정도의 채널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각각의 채널이 20MHz 갖고 있다고 하면, 아까 앞전에서 채널 본딩을 하게 되면은 채널 본딩이 기술을 쓴다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채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MHz 본딩에서 쓴다고 했을 때 선택하시는 폭이 많다 보니까, 그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 강의실마다 무선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한쪽은 뭐 36번 쓰고 한쪽은 83번 쓰고 이러면 채널 본딩에서 쓴다 하더라도 채널 간 간섭이 주전된 채널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GHz도 좀 단점이 있는 게, 이 DFS라는 채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52번 채널부터 144번 채널까지 공항 기상 레이더, 공사용 레이더 쪽을 사용하는 채널인데, 근처에 기상청이나 군부대가 있어요. 학교 옆에 예를 들어서. 근데 갑자기 이제 뭐 레이더를 쓴다던가 그러면 이 DFS 채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약에 저 DFS 채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무선이 끊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선 설계할 때 40MHz로 채널 본딩해서 쓴다 하더라도 이 DFS 채널은 피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채널 총 몇 개요? 녹색 부분만 보시면 4개밖에 안 돼요. 4개밖에. 그래서 저희 고객사 중에 보령제약이라는 고객사가 있어요. 사무실에 한 50명 정도 한 공간 좀 넣습니다. 공간 넓은데 그 이제 개개인 이제 임직원분들이 뭐 노트북만 쓰느냐, 자기 핸드폰 갖고 오시고, 뭐 보통 이제 요즘은 디바이스 두개잖아요. 자기 노트북, 핸드폰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단말이 거의 100개가 넘어가는 수준인데 한 AP 다 담을 수 없다 보니까 이 한 공간에 AP 여러 개 박았어요. 여러 개 설치했어요. 여러 개 설치해서 채널 P에서 설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채널 선택이 뭐 4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막 4대만 설치하면 뭐 간섭은 없을 수 있겠지만 6대 들어가는 공원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 그럴 때 가끔 DFC는 선택해서 쓰긴 합니다. 근처에 뭐 기상청이나 인터넷이 없다는 전제하에 아직까지는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약사항이 있다. 그리고 채널 본딩도 2.4GHz는 최대 40MHz밖에 본딩이 안 되거든요. 근데 5GHz는 일단 제한적으로 160MHz까지 본체로 본딩이 돼요.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80MHz 본딩은 했을 때 이렇게 하나, 2개의 채널밖에 못 쓰는 거죠. 근데 160MHz 본딩 쓰면은 이렇게 해서 2개인데 뒤에 PS 채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6GHz는 와이파이 6E 등급부터 나온 기술이에요. 2.4 5GHz보다 속도는 더 좋아요. 그리고 속도는 좋은데 아직 국내 환경에서 이 6GHz 무선 서비스 할 때 보통 최대 출력이 제가 아까 23dB라고 했잖아요. 근데 6GHz 서비스는 17dB밖에 안 됩니다. 최대 출력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출력이 낮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 서비스 할 수 있는 범위가 2.4나 5GHz에 비해서 좀 영역이 적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이 무선에 비치되어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은 무선의 6GHz 무선을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좀 끊길 수 있는 거죠. 무선. 집에서도 공유기가 거실에 있는데 방 안에서 무선 접속하면 잘 끊기는 경우가 더 발생할 수 있잖아요. 6GHz면 더 심한 소비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전파 특성상 6GHz는 2.4, 5GHz에 비해서 투과성이 낮고 이 출력법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6GHz를 장비에서는 제공하는데 설계할 때는 6GHz를 필요할 경우는 저희 서비스를 열어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장점은 일단 채널 수가 워낙 많죠. 지금 뭐 20MHz 채널만 하더라도 거의 3수 정도 되게 많고 80MHz 본딩 쓴다 하더라도 여기는 DFC 채널이라는 존재가 없다 보니까 80MHz 본딩 쓴다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거의 뭐 몇 개 이상의 채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속도도 높이면서 채널 간섭을 없앨 수 있고 설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이 탁 트인 강의실에 6GHz 서비스를 해서 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이파이 7 등급에 이르면은 채널 본딩 기술이 더 발전해서 320MHz까지 본딩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제 320이면은 이 160이 2개 합쳐진 거죠. 좀 하나, 둘, 셋, 한 3개 정도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시골 마을에 뭐 대강당에 아니 대강당에 아니지만 뭐 종보와 시 같은 데 있으면 거기에 그냥 단위 채널 하나만 써도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채널 본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POE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잠시만요. AP가 케이블에 그냥 연결된다고 했을 때 얘가 전원에 켜져야 됩니다. 전원에 켜져야 서비스를 내는데 일반 ETP 케이블로는 그러니까 일반 스위치 연결에서는 그 스위치가 전기를 공급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PoE를 지원하는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PoE 인젝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장비거든요. 보시면 포트가 2개가 있고 여기 전원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이터라고 쓰이는 케이블을 스위치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파워 아웃이라는 포트가 있는데 여기에 무선 AP를 연결하는 그러면은 얘가
전기를 공급해주고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는 방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단점은 전원도 연결을 해야 되고 케이블도 두 개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만큼 공사비용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POE는 그래서 이 전력 공간 장비 PSE라고 하는 거와 전력 방사 PD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PSE는 얘고 PD는 얘라고 보세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공사비 많이 발생하니까 무선을 쓰는 대부분의 기업 환경에서는 POE 스위치라는 걸 사용합니다. 시스코 하실 때 혹시 시스코 스위치 안 보셨죠? 네, 스위치로 생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그 전기를 공급해주지 않아요. 그냥 일반 그 네트워크 스위치인 거고, POE 스위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위치가 생겼는데 얘는 이제 POE 스위치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케이블 하나에 API 연결되면 이 장비가 전기도 공급해주면서 데이터 통신도 하게끔 해줍니다. UTP 케이블을 통해 그래서 이 POE라는 것도 국제 표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POE 2등급, POE 플러스 등급, POE 플러스 등급, POE 플러스 등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AP도 와이파이 5, 와이파이 6, 6E, 7 장비가 등급별로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와이파이 6이나 7을 쓰시려면 그만큼 디파처 해주는 전기가 많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와이파이 다음 편에서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6 장비라고 해서 896 11 AX 장비인데 얘가 필요한 전력량은 20에서 35W. 네. 그러니까 POE 스위치에서 이 POE 스위치는 여기 80.3 AT나 BT를 지원하는 스위치가 아니면 얘를 못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전력별로 등급을 나눴어요. 뭐 그냥 최대 14W를 제공하는 POE는 80.3 AF라는 등급이고 이 포트 하나당 30W를 지원하는 스위치는 80.3 AT라고 만들고 그리고 포트당 최대 60W를 지원하는 단위는 80.3 BT라고 하고 그 뒤에는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파이 장비별로 필요한 전원량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뒷받침 전력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7 같은 거 보면은 일단 최대 소비 전력이 35W 이상이니까 AT로는 커버가 안 되겠죠. AT는 최대 30W만 제공하니까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BT 80.3 BT 60W를 최대 지원하는 그런 장비가 연결되어 와이파이 7이 정확한 최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와이파이 6 장비고 이 와이파이 6 2장비거든요. 이거 거의 똑같은데 얘가 이제 6기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AP인 거고 얘는 2.45기가만 서비스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2.45기가 6기가 다 서비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인젝터에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802.3 AF, AT, BT 등급이 따로 있는데 이 인젝터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BT 재원이에요. 그래서 얘는 최대 60W를 낼 수 있는 장비예요. 이것도 뭐 802.11 그 이제 스탠다드 그 국제 규격이 있어서 국제 규격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혹시 UTP 케이블이 뭔지 아시죠? 랜선 아시죠? 랜선에도 등급이 다 있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랜 케이블 잘 보시면 cat5E를 써 있고 cat6 써 있고 cat6A를 써 있고 cat7 써 있는 그런 랜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우선 AP 구축할 때도 케이블을 잘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7을 설치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전원 모드만 위치가 나눠 주고 케이블은 그냥 K5E 써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K5E는 K5E 케이블은 AT까지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60W 전원을 물려도 얘가 전달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AT 30W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와이파이 7 장비를 연결한다고 하면 최소 cat6A 등급의 케이블을 사용하셔야 완벽한 이제 서비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6E 넘어가면 속도가 아까 되게 많았잖아요. cat6를 쓴다고 하면 최대 6GHz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무선을 도입함에 있어서 이 물리적인 효능도 되게 중요하다. 최소 케이블이 6A 정도 되어야 좀 더 나은 속도를 낼 수 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랜선이에요. 이게 학교에 CCTV를 잘 깔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봤는데 선정도 잘 잘했지. 근데 이런 환경 전 많이 봤어요. 이게 일반 기업 환경에서 무분별하게 랜선 막 연결하고 막 정리도 안 하고 허브 이렇게 막 올려놓고 천착돼 있는 게 이렇게 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정을 되게 깔끔하죠.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우선 일단 내일 실습을 해볼 건데 사실 설정이 별게 없어요. 그냥 클릭, 저장, 적용, 끝이에요. 근데 이론은 되게 오늘 정말 제가 재미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러블 슈팅할 때 중요합니다. 이제 고객에서 가다 보면은 우선 왜 이렇게 느려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왜 느린지 설정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신호세기 체크도 해야 되고 저거 툴이 따로 있거든요. 그 툴로 신호세기 체크하고 거의 대비 속도 체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 지식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정을 할 수 있으나 그런 트롤을 하려면 이론이 좀 많이 뒷받침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도 엔지니어로서 선정리 뭐 별거 있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선정리도 되게 단순하면서 되게 어렵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네트워크 기술이나 보안 기술 배우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설정에 적용되는 기술, 스탠다드, 규격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할 수 있고 다른 솔루션을 했을 때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한 장비가 설정을 잘못했을 때 그 장비를 안 하고 다른 장비를 하면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그런 기능, 용어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어떤 장비를 만드시든지 뭐 시스코가 아니라 다른 스위치 만드신다 하더라도 금방 정할 수 있을 거예요. 퀴즈를 준비했는데 이게 어려웠죠.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시는 분 손? 많은데 가위바위보 했어. 가위바위보. 아씨. 무슨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이고.
정답이 혹시? 채널 분리. 아, 예, 맞습니다. 이거 힘을 빌렸는데 자, 두 번째 주제 아시는 분 손. 아시는 분 손. 맞추신 분 하나 주시고.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최대한 비슷하게 얘기하셔도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힌트요?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용어가 약간 시겠죠. 어떻게 반칙 안 해요? 네, 맞추시면 받으시죠. 그렇죠. 그냥 제가 PT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비슷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무선 AP, 무선 컨트롤러, 클라이언트. 세 번째 퀴즈 아십니까? 무선 기록인데 뭔가요? 너무요. 공부하는 분이 계셔서 내일 시습 때 퀴즈를 다 두 개 넣을게요. 그때 한번 맞추시면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와이파이 세트 그냥 좋은 이게 현재까지 가장 최신 노이즈예요. 그래서 와이파이 쓸모가 없거든요. 시간이 잠깐 한 15분 남았는데 다 이론이 끝났고요. 제가 오늘 하는 거는 컨트롤러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정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장비마다 메뉴에 다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가브링크라는 무선된 솔루션에서 만든 컨트롤러 기반 장비고 이제 아까 컨트롤러는 여러 대 AP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P들이 연동이 되면 이런 식으로 연동 정보가 보일 텐데 쉽게 얘기해서 이 AP가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딱 봐도 떨어진 게 뭔지 아시겠죠? 빨간색, 녹색은 정상적이고 그리고 뭐 알람이 뜰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POE 플러스가 있으면 이건 8분점 AP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P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 AP에 붙은 단말들에 대한 정보도 컨트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컨트롤은 이제 한 번에 붙은 단말의 정보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최대 90일 보관되고 있는데 이제 뭐 그 단말의 웹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웹이 들어가는 ID 정보라든지 IP 할당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아까 RSSI 얘기했죠. 그때 붙었을 때 이 단말의 시효 상태 어떤지 2대 갈수록 시효가 좋은 거니까 이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시효가 좋겠죠. 우선 AP에 어떤 채널이 사용하는 AP가 붙었는지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되고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는 각각의 AP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를 설정을 해서 이 설정 정보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컨트롤에서 무선과 관련된 설정들을 라디오 설정, SS 설정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의 프로파일 만들고 그 프로파일을 특정 그룹에 등록시킨 다음에 그 그룹에 연동된 AP를 할당이 되면 이 AP들이 그 설정 정보를 내려받게 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간 라디오 설정을 보면 아까 2.4 우리가 AP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 들었던 설정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제 대역폭이 이제 채널 본딩인 건데 2.4는 사시면 그렇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채널 선택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첩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는 1번, 6번, 11번으로 그 세팅을 쓰고 있고, 이 밖에 이제 부가적인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 RR 프로파일 보면 이제 우선 출력 세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뭐 20dB, 70dB, 최대 23dB까지 지원되고, 이거는 수동으로 여기 RR 스케줄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선 장비뿐만 아니라 무선 장비뿐만 아니라 그 다른 무선 장비, 다른 것들 모든 다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떤 기능인지 알고 있으면 어떤 장비를 만든다 하더라도 다 합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SSID 실제 우리 단말이 이제 에서 볼 수 있는 아이템들이죠.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한글로 이렇게 셋을 만들어서 풀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각각 보안감이 들어가는데, 보안감이 설정은 이제 눌렀을 때 패스워드 방식이냐, 그러면 WPA2 PSB 한다던가 WPA3 SA를 한다던가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그냥 아무런 보안 없이 설정을 한다 그러면 오픈 방식으로 선택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 보안 솔루션인 인증 서버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WPA2 입력하시면은 여기 이제 이 라디우스 쪽, 그러니까 인증 서버 설정한 정보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보안 솔루션 장비의 IP 정보와 공깃값을 넣어서 연동이 되면 이제 저희가 이 무선 서비스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계정 정보를 요구하게 되고, 그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가 보안 장비에 저장되어 있다는 전자에 그걸 제대로 입력하면 인증해서 통신이 되죠. 그런 보안 방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것들 다 이제 오브젝트들이에요. 오브젝트들을 이제 다 만들고, 뭐 망불리 한다고 하면 가상의 비례으로 설정해서 비용을 만들고, 이 SSID 정보에다가 이렇게 그 시큐리티 프로파일을 넣는다든지 VN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안 방식을 적용하고, SSID를 특정 프로파일에 넣어주고, 이 프로파일은 특정 그룹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그룹에다가 연동되어 있는 AP를 할당하게 되면 갖고 있던 그 보안 접속 정보라든지 SS 정보라든지 그게 이제 AP 쪽에 적용이 돼서 그 해당 AP가 해당 보안 서비스의 무선 서비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기업형 무선 컨트롤러는 이런 구조로